오늘은 뭐 할 거냐면 에너지띠와 반도체라는 걸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에너지 준위. 근데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좀 단점이 있었어.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에 관한 거였어. 수소 원자. 왜 수소 원자에 관한 것만 했냐면,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기 쉬웠다라는 거지.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이라는 거 넘버 1에서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있겠죠. 어디까지 있냐면 무한대까지 있는 거니까. 넘버 2에서 넘버 1으로 떨어지는 게 무한대에서 넘버 2로 떨어지는 것보다 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넘버 3에서 넘버 2로 떨어지는 게 무한대에서 넘버 3로 떨어지는 것보다 커야 돼. 수소니까 가능한 거야.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어요. 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자가 만약에 2개, 3개가 된다 그러면 헬륨이라든지 10개 있는 네온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수소에 관한 거는 다 이론이 의미가 없어지는 이론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수소도 방정관에서 나타나서 양자화가 나타나니까 얘가 딱딱딱 그 스펙트럼을 보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입자들도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 그러면 다른 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이 될 때마다 빛을 쏘아내거나 흡수한다거나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이런 걸 명확하게 체크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수소처럼 딱딱딱 정확하게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띠와 반도체. 고체의 에너지띠. 수소는 그나마 기체이기도 했었는데, 고체하고 기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체하고 기체. 예준 뭐야? 고체하고 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누가? 입자가 그치? 기체가, 그치? 기체 입자가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근데 고체는 그렇지가 않죠. 또 한 가지, 고체는 너무 인접해 있어, 입자들이. 기체는 인접해 있지 않잖아. 부피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근데 고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붙어 있는데 그냥 나란히 옆으로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겹쳐져서 붙어 있고, 이게 내가 지금 한쪽 축에다만 XY 평면에다만 한 거지만, 고체는 XY Z로 이렇게 두툼하게 붙어 있는 게 고체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소처럼 정확히 딱딱딱딱 양자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애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애,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인들이 다 무수하게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 보니까 원자 한 개가 있으면 전자의 에너지 전이가 이렇게 수소처럼 딱딱딱 명확하게 끊어져서 나타날 수 있어. 2개가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2개로 미세하게 갈라질 거고, 3개가 있으면 3줄이 될 거고, 10개가 있으면 10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되게 변이가 일어날 텐데, 왼 두 번째에 보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2개의 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왼쪽에 있거든요. 요거 먼저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파울리 베타 원리 밑줄 좀 칠게요. 원자에서 하나의 양자 상태의 전자가 2개 이상 함께 존재할 수 없다. 요거 밑줄 좀 쳐주시고, 요거는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영역이기는 한데, 전자가 자기 자리를 잡아 들어가는데 3개의 원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싸움 원리, 두 번째가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훈트 규칙이라는 애도 있어. 이거 화학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싸움 원리라는 건 전자가 바닥 상태일 때는 1번부터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요거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걸 한번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플러스 10짜리요. 네온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가고 아니, 나트륨이라고 해봅시다. 11짜리 나트륨이야. 그러면 얘는 3주기 원소겠네요.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몇 개 들어가겠어? 2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갈 거고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총 11개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전자가. 근데 단순히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화학에서도 배우지는 않지만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줘 볼게요. 오비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전자들이 원자핵과 관계를 이루면서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을 1s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이 알파벳 첫 번째 숫자는 껍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이게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2개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규칙이야, 규칙. 왜 그러냐면 이걸 훈트 규칙이라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 원래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 자체도 스핀을 해.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스핀하는 애가 하나 들어갔으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애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싸움 원리라고 해서 여기에 다 차야 이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는 애 다 차야 넘버 2에 이제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도 S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P라는 존재가 또 존재해요. 여기에는 축에 따라서 이 P 오비탈은 크게 3개가 있는데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 마찬가지로 얘네도 각각 2개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총 2개 해서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째 껍질도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껍질도 당연히 S가 들어갈 거고 뭐 마찬가지로 얘도 S 세 번째에 PX, 세 번째에 PY, 세 번째 PZ 이렇게 나갈 텐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나마 규칙을 잘 따르는데 이 너머에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좀 생겨.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애는 이제 D라는 이제 오비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복잡한 그 규칙 외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 어찌 됐건 이거 지금 화학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이 나가봐야 머리만 아플 테니까 순서는 뭐냐면 1이 다 차야 돼. 그 다음에 2가 다 차야 되는데 2가 S를 다 찬 다음에 P가 차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PX가 있고 PY가 있고 PZ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규칙이 생겨. 그러면 X를 먼저 채울 거냐 Y를 먼저 채울 거냐 Z를 먼저 이거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기술을 한 거란 말이야. 어떤 식으로 전자들이 쌓이냐면 P에 대한 우선권이라는 건 없어. 이건 우리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많은 호돈자가 쌓이는 방식으로 쌓여. 그래서 셋 중에 어디나 하나가 들어가. 그럼 두 번째 들어가는 애는 나머지 둘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들어가는 애는 나머지 하나에 들어가는 거야. 뭐 X고 Y고 Z는 우리가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새로운 애 하나가 들어가면 셋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2개 꽉 찬 거고 여기 다 차고 여기 다 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화학에서 나오는 뭐 싸움 원리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건 훈트 규칙이라고 해요. 홀전자 수가 많은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요거는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P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오비탈은 D 오비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3D가 나와야 되는데 3D가 나오지 않고 4S가 나와. 그 다음에 3D가 나와. 그래서부터 이건 내가 설명 안 하는 거야. 이것까지 하게 되면 뭐
화학도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져서 그냥 그런 규칙들이 있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는 전자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 양자 상태라는 거 이런 거였잖아. 이렇게 전자들이 비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다른 라인으로 전이할 때는 빛을 내가 받아야 되거나 빛을 뿜어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양자화였던 거잖아. 파울리 베타 원리.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 오비탈에서는 여기에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다? 2개씩 들어갈 수 있다. 대신에 조건이 뭐야? 스핀이 반대로 먹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니네는 어렸을 때 베이블레이드 이런 거 해봤지? 샥! 고샷 하면 막 팽이 돌아가는 거, 이런 판에서 대부분의 그 베이블레이드 팽이는 이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든. 근데 역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역방향으로 돌리는 애들이 한 군데서 만나면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애들은 퉁퉁퉁 이렇게 되는데, 역방향으로 돌리는 애들은 들어가다가 팡 치거든. 그러면서 둘이 같이 계속 돌아. 한번 제대로 부딪힌 다음에는 둘이 계속 부딪히지 않아. 역방향으로 부딪힌 애들은 한 번 제대로 탕 부딪히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무한히 작은 전자들도 하나의 공간에 들어있을 때는 스핀이 반대면 하나의 공간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물며 이따만한 팽이도 그렇게 회전을 하는데 무한히 작은 전자는 그것도 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너지 띠 다시 넘어가서 괄호 2번에 에너지 띠 고체는 거기 고체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에너지 준위들이 매우 촘촘히 모여 있어 띠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이루게 한다. 밑줄 쭉 쳐주세요.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에너지 띠의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교재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허용된 띠라는 내용이 있고 원자가 띠, 전도 띠, 그리고 띠 간격이 나와 있거든요. 허용된 띠 먼저 보도록 합시다. 허용된 띠는 거기도 밑줄 좀 칠게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 그걸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체의 존재는 허용된 띠의 가장 낮은 에너지 전위부터 차례차례 채워진다. 싸움 원리하고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원자가 띠 동그라미 쳐주시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 밑줄 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전에 뭐라고 공부했었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자가 전자.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들이 있을 텐데 그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애들, 근데 이 원자가 띠는 전자가 채워져 있어.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워.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원자가 띠는 마지막 띠야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 그 위에 보니까 전도띠라는 게 있네요. 전도띠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띠야. 그래서 전도띠도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띠라고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띠는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원자가 전자라는 건 그냥 단순히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띠를 이야기한 거니까 얘는 되게 다른 데로 주고받기가 쉬웠지. 얘가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애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야?
고체를 보고 있는 거야. 굉장히 밀집한 그런 원자들의 모임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다. 그래서 원자까띠라는 건 마지막에 얘들이 잔뜩 뭉쳐있는 라인이라고 보면 돼. 전자가 꽉 차 있어. 그래서 너무 꽉 차 있고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야. 전자도 움직이려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전자 나르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자가 움직일 수 없어. 근데 전도띠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띠까지만 가면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띠간격이 나오죠. 띠간격은 원자까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원자까띠나 전도띠나 둘 다 뭐야? 허용된 띠였던 거고, 띠간격 사이에 있는 공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 띠간격이 되게 중요한데, 이 띠간격이 좁냐 넓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전류를 잘 통하냐 통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류가 잘 통하는 거 도체,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 부도체, 전류가 어느 정도 통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통하는 거, 반도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이 띠간격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성질이. 자, 그래서 고체 원자에서 에너지 띠와 전자 이동하는 거 보면 두 번째 줄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가 된대.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위로 점프를 한다는 뜻이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띠간격을 점프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띠간격을 점프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도띠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보니까 이제 전기전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전기전도성은 우리 알고 있어. 우리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는지에 대한 성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자가 흘러가야 돼. 뭐라 그랬어? 자유전자가 흘러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전자라는 건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 원자까띠에서 꽉 차있던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까지 도약할 수 있으면 자유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자유전자가 많아지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라고 했죠. 근데 보니까 전기전도성 밑에 자유전자 양공이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양공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어. 여기에 전자들이 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빽빽하게 쌓여 있고, 여기는 이제 띠간격이야. 여기는 전자들이 없어. 비어 있는 상태야. 여기도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전자들이. 여기 있는 애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점프해서 위로 올라갔어. 그럼 얘는 이제 자유전자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있던 자리 비어있게 되잖아. 그쵸? 비어있게 되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건데 전자가 있던 자리에 구멍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던 자리였는데 마이너스가 빠졌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플러스의 성향을 띠게 되는 거야. 전자가 있지는 않아. 전자가 있지는 않지만 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 근데 여기가 구멍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구멍,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야. 양공이 됐어. 그러면 여기로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이 전자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옮겼어.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양공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가 또 일로 옮겨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양공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양공도
양공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하 나르게라고 합니다. 전하 나르게. 양공과 자유전자 둘 다 똑같이. 그래서 얘들도 양공이라는 애들도 전류를 연결을 해주면 플러스니까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할 거고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할 거고. 그래서 양공이 많아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자유전자가 많아도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양공의 개념 이해하겠죠? 밑에 보니까 양공 나와 있어. 전자의 전이로 원자과 띠에 생기는 빈자리. 빈자리이기 때문에 홀, 공, 구멍. 근데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대. 그래서 양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이너스인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인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쉽게 그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양공. 오른쪽에 보니까 양공이 이동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네요. 왼쪽 끝에 양공이 있었어.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전자가 이동하니까 두 번째 칸에 양공이 생기는 거고, 그럼 세 번째 있던 전자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 칸이 양공이 됐어. 네 번째 있던 전자가 그 세 번째로 이동을 하면 마지막에 양공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상황인 거야? 전자가 여기에 플러스가 연결된 거고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연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양공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치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269쪽에 괄호 2번 보니까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 전류가 흐르며 이들의 수가 많을수록 전기전도성이 좋다. 그것도 밑줄 쳐주세요. 자유전자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과 띠는 원래 꽉 차 있어. 근데 자유전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뭐도 많이 늘어난다? 양공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양공도 쉽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훨씬 잘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체들 중에서 전류를 잘 통하는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냐 봤더니 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림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도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에너지 T의 구조 보니까 9분의 0K일 때,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0K일 때. 절대 0도일 때야. 절대 0도일 때. 물론 우리가 절대 0도인 상황을 뭐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0도일 때 도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띠간격이 존재하지 않아. 원자과 띠가 아예 비어져 있어. 일부만 차 있거나 아예 겹쳐져 있어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는, 서로 겹쳐져 있어서 띠간격이 없다. 구조에. 띠간격이 없다라는 얘기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정말 약간의 미세한 에너지만 가지고도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도띠로 이동하는 순간 뭐가 생겨? 양공이 생겨. 나는 뭐가 되고? 자유전자가 되고. 그러니까 전류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0K라는 조건입니다. 0K라는 조건. 0K라는 조건. 0K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니? 0K에서 수은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기 저항이 없어지잖아. 기억나요?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0K가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었지? 한 몇 주 된 것 같긴 한데 몇 주 됐으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0K가 돼서 전기 저항이 없어진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막 전기 저항이 없어지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상황. 내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초전도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초전도체. 초전도체의 특징이 뭐였어요? 전기 저항이 없어. 전기 저항이 없다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데 제약이 없다라는 거야.
저항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약이 없다라는 뜻인 거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 자기선속이 변화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였잖아. 전류가 흐르면 자기선속이 변화하는 거였고, 그쵸? 그러면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얘가 뭐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자석 위에서 떠다닐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자기장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고요. 이런 예로 들 수 있는 애들이 은, 금, 구리, 철, 뭐 알루미늄 요런 금속 물질. 그 도체 얘 밑에다가 그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전자가 자유롭게 전이가 가능하다. 전자가 자유롭게 전이 가능. 그럼 얘들이 뭐가 되는데?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유전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 옆에 부도체라는 거 있어요. 부도체 옆에 절연체라고 적어주세요. 부도체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절연체라고 합니다. 절연체. 절연체는 그림을 보니까 어때? 띠간격이 굉장히 넓네. 0도까지 떨어졌는데도 띠간격이 굉장히 넓어. 띠간격이 넓다라는 얘기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도 그 위에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기가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띠간격이 매우 넓으니까 전기 전도성도 좋지 않을 거고, 그 얘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얘 밑에다 플라스틱, 유리, 나무, 고무, 도자기, 석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반도체라는 친구들이 있네요. 반도체. 원자가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는데 띠간격이 좁아. 금속처럼 거의 붙어 있지는 않지만 원자가 띠가 채워져 있고 띠가 좁으니까 얘들이 특정한 조건만 맞으면 점프해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좋지 않지만 부도체보다는 더 좋다. 누가?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고. 누가 있냐면 규소하고 저마듐 같은 애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가 규소하고 저마듐입니다. 규소는 어디 있게요? 모래에 있어. 모래의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라 많이 까먹었을 수 있는데 산화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장석이야, 장석. 모래의 50%가 장석이야. 조항광물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광물은 한 5천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뭐 나도 다 몰라. 5천 가지를 내가 다 어떻게 알겠어. 나도 딱 조항광물밖에 모른단 말이야. 시험에는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 말고도 다양한 뭐 광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광물들이 이렇게 SiO4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하게 얘들만 있는 걸 우리가 석영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얘네들의 이제 다른 금속 물질이 섞여지면서 뭐 휘석이니 감남석이니 이런 이제 암석들이 나타나는 거고, 어찌 됐건이 SiO4 규소 얘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뭐 모래를 녹여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규소 실리콘 봉을 만들어, 모래를 녹인 다음에 실리콘 봉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할 때 했던 것처럼 얘를 어떻게 한다? 슬라이스 쳐가지고 웨이퍼라는 걸 만든 상태에서 반도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래로 반도체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궁금해. 부도체와 반도체의 띠간격이 얼마나 나와 있냐? 나와 있거든요. 보면
다이아몬드와 유리는 띠 간격이 5.42V. 2V 기억나요? 2V가 뭐가 2V였지? 지난 시간에 했었나? 지지난 시간에 했었나?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2V에 대해서는 2V 뭐냐면 가만히 있는 전자 한 개를 1V의 전압으로 가속을 하면 전하가 받게 되는 운동 에너지. 그게 2V야. 움직이지 않는 전자에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그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 이게 2V입니다. 근데 띠 간격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5.42V래.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저기 위에까지 띄우는데 5.4V를 가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전자 하나가 띄어나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안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유리는 뭐 3에서 9. 이거는 유리라는 건 결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정확히 딱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저마늄하고 규소는 봐봐. 저마늄은 0.7이고 규소는 1.17이야. 기준이 몇이냐면 1이야, 1.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쉽게 전류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 그 조건은 그냥 1이라고 기억해도 돼.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어.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 반도체는 띠 간격이 1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1보다 한참 높으면 부도체인 거고, 1 정도 되면 1보다 조금 높거나 1보다 조금 낮으면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도체는 그냥 띠 간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심화학습에 도체와 반도체의 온도와 전기 전도성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내가 다시 그려줄게. 교재랑 조금 다르게 해서. 왼쪽에 비저항이 있고요.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좀 재밌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상승해. 얘가 도체고요.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내려가. 얘가 반도체. 근데 이 두 개만 나와 있잖아. 이 누구야? 그 절연체, 부도체인 애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이 수치가 반도체가 이 2V랑 비저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얘가 그냥 1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 도체는 몇이냐면 거의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뭐 한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7승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류가 당연히 흐르는 거야, 도체는. 그쵸? 반도체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 단위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뭐 10의 6승, 10의 7승, 뭐 10의 8승.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부도체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비저항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물어봤었는데, 비저항이 내가 그때는 시간이 없어갖고 대충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항 구하는 공식 있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만한 넓이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 L 길이의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의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저항이라는 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지. 단면적이 넓으면. 단면적하고는 반비례야.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잖아. 내가 거기를 많이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 물질이 뭔가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아무리 길다고 해도 얘가 구리였으면 쭉쭉 지나갈 거고, 짧다고 해도 얘가 유리였으면 전류 안 통하는 거잖아. 그러면 무언가 상수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지. 이 물질에 대한 상수가. 그게 비저항이야. 비저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걸 논할 때 내가 그냥 되게 쉽게 편한 뭐 이거에 비례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비례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비저항이 단순하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물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의 특성. 근데 이 비저항은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 어쨌든 비저항이 같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이건 같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날도 내가 저거 하는 날 그랬구나. 클리닉 하던 날 비저항 얘기하면서 비저항이 같으면 그냥 같은 물질이야. 그리고 문제 풀라고 했잖아. 그때 너희들이 비저항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풀어도 상관없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저 비저항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비저항이 도체는 웃기잖아. 도체는 원래 전류가 잘 통하는 애인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비저항이 더 커지네. 되래. 이거 맞는 말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잖아. 컴퓨터가 막 뜨거워져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가 뜨거워지면 성능이 저하되니 더 좋아지니? 저하되잖아. 그치? 스마트폰을 하다가 얘가 뜨거워지면 버벅대거든? 그치? 그러니까 도체라는 애들은 원래 전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이놈도 에너지를 받고 저놈도 에너지를 받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 안에서 얘네들이 다 에너지를 받으니까 서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되레 전류가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도체라는 애들은 온도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받으면 비저항이 상승해. 전류가 덜 흘러. 근데 반도체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 띠 간격이 좁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벌어져 있으니까 전류를 뭐 에너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애들이 더 많이 올라갈 띠 간격을 점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고. 반도체는. 부도체도 마찬가지지. 온도가 올라가면 되게 넓다라고 했지만 간혹 이걸 띄워놓는 놈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애초에 비저항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이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거는 사실은 부도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너희들이 이 커다란 굵은 전선을 본 적은 없겠지만 내가 친구네 가게에 놀러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한 엄지 손 뭐라 그래야 되나? 엄지 손가락 정도 굵기의 굵은 전선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 안이 그냥 구리선 이따만한 구리선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 안에 보니까 고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또 구리선이 3개 정도가 다른 고무에 들어있는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고무를 감싸고 있는 뭐 지푸라기 같은 뭐 종이 재질의 또 무언가가 또 거기를 같이 감싸고 있어. 절대 한 줄기로 들어가지 않아. 한 줄기로 들어갔는데 끊어지면 이거는 전선의 의미가 없어지는 애 거잖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고. 여러 겹이 그 안에 들어있어. 한 3개 정도.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쓰는데 얘들이 이거를 색깔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서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저기 전선에서 뽑아서 이제 전봇대에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쓸 거잖아. 근데 기본 여기 2개,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라인을 뽑아올 때 요거 하나씩 쓰는 거야. 요 안에서는 다 전열이 일어나니까. 그래야지 이게 하나로 유지가 되지. 이거를 뭐 그런 걸 2가닥을 뽑아갖고 하기에는 좀 불합리하고. 근데 내가 되게 조그만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얇은 그냥 한 선, 2선을 연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굵은 거 하나에 2줄이 들어있는 형태. 그럼 한 줄만 쭉 뽑아가지고 끝에서만 벌려서 연결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막 그 산으로 다니는 그런 전선들 있지. 얘는 그냥 통짜야, 통짜. 한 줄. 되게 두꺼운 거. 그러니까 걔들은 쭉쭉 늘어져, 여름에는. 겨울에는 팽팽해지고. 엄청 무겁잖아. 그러니까 전신주도 그냥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전신주가 아니라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탑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거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